네, 안녕하세요. 재미의 이유의 홍란주입니다. 네, 재미의 이유에서는 항상 권혁주 작가님과 함께 재미스터디라는 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이 재미스터디에 벌써 세 번째 재미 공식을 말씀드릴 차례예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권혁주 작가님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홍란지고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권혁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재미스터디에서 재미는 새로운 부분에 있냐? 아니다. 재미는 익숙한 것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재미의 합의점은 없는 것이냐에 대해서 막 왈가왈부를 하다가 결국 두 가지 모두 재미의 요인이지 않겠냐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난번 재미스터디 두 번째 재미 공식에서 전해드린 그 공식을 권혁주 작가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번 저희가 이제 도출했던 두 번째 재미 공식은 아는 만큼 재미있다. 단 1%만이라도 새롭게 조합해서 독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자. 네. 저희가 두 번째, 세 번째 막 이렇게 공식까지 계속 이어서 갈 텐데 저는 이 공식을 만드는 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작가님도 그러신가요? 약간 매번 나올 수 있을까 좀 걱정되는 마음도 있지만 좀 약간 일종의 목표의식도 생기는 것 같아요. 새로운 공식을 쌓아가서 나중에 그 공식을 좀 적용해서 어떤 사례도 생기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지난번에 더 힘주어서 말씀하신 부분은 새로움에 관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단 1%라도 새로운 경험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새로움이란 익숙한 게 있어야 새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익숙한 것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방점을 찍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 둘이서 재미의 공식 두 번째에서 말씀드린 그 어떤 전제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새로운 반전을 주는 것이 결국에는 재미 아니겠어? 라고 저희가 재미공식 두 번째에서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반전, 이거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자주 보이는 서사 방식, 그리고 캐릭터의 어떤 재미있게 보이게 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권 작가님께서 혹시 지금 불현듯 생각나는 코미디 프로의 반전 서사, 반전 캐릭터가 있을까요? 최근에 SNL 코리아 있잖아요. 네. 거기 나왔던 신혜선 편이었는데, 되게 드라마에서 되게 사극에서도 나오고 되게 유명한 배우였거든요. 똑 부러지는 이미지죠. 그런데 SNL에 나와서 이렇게 막 망가지는 모습이 저한테 되게 반전이었고 또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모습도 한편으로 되게 매력 있어 보이고,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반전에서 오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SNL은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배우나 그리고 뭐 연예인들 그 이미지를 조금 뒤집어 엎어버리면서 그런 해체시키면서 다시 또 다른 전혀 정반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저에게 재미를, 웃음을 주는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제가 유튜브 콘텐츠인 피식대학을 자주 보는데 거기에서 그 한사랑 산악회라는 또 소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 한사랑 산악회의 정광용 선생님과 배용길 사장님께서 굉장히 친분이 두터우신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산악회를 주로 잘 꾸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50대 이상의 그런 아저씨, 아주머니들이시다 보니까 그런 나이대를 연기하고 계신데 이렇게 저희가 그냥 흔히 뭐 선생님, 그리고 또, 최신 어떤 레코드 판매, 팝송, 뭐라고 해야 될까요? 펍 같은 데서 일을 하시는 배용길 사장님이라고 하면 약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 두 분이서 갑자기 최신 팝송을 불러주시는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막 저스틴 비버의 피치스 같은 I get my peaches out in Georgia. 오예시. I get my weed from California. 정광용 사장님이라고. 그분은 어떤 분이죠? 제가 이름이랑 매칭이 안 돼서. 정광용 선생님은요,
물리 선생님이었나? 아, 누군지 알겠다. 그리고 배용길 사장님께서는 무려 결혼을 7번이나 하셨던, 그리고 미국에 이민 가셨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신, 그래서 최신 어떤 좀 편하게 술을 마실 수 있는 펍을 운영하고 계시죠. 근데 이 두 분께서 전혀 정반대의 인물인 것처럼 안 맞는 행보를 보이시다가 요즘 무슨 노래 들어? 라고 하면서 어떤 음악을 듣는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저스틴 비버의 피치스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굉장히 최신 팝송이잖아요. 그리고 저분들 나이대에서 저런 노래를 듣는다고 하는 반전을 주니까 너무 새롭게 들리는 거죠.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 데 있어서는 또 굉장히 힙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대의 분들이 흔히 부르는 그런 바이브레이션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또 넣어서 불러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박자로 딱딱 맞춰서 랩도 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익숙함과 반전을 계속해서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보여주시는데, 이 부분에서 진짜 코미디 천재들이구나, 어떻게 하면 웃길지 어떻게 하면 재밌는지를 정말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떤 서사뿐만이 아니라 캐릭터 설정, 그리고 캐릭터 설정에 의해서 어떤 이야기를, 코미디적인 이야기를 보여준다는 면에서는 요 한사랑 산악회가 굉장히 좋은 참고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작가님 웹툰에서는 이런 사례, 반전 사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재밌었다라는 부분도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아니, 웹툰 넘어가기 전에 저는 사실 피식대학 좀 더 얘기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그 캐릭터 얘기하셨잖아요. 그 물리 선생님과 그 레코드 가게 사장님인가요? 그죠? 레코드 펍이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펍의 사장님? 근데 저는 거기서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잘 꼬집어냈다. 그러니까 희화화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리 선생님의 이미지와 그리고 그 산악회에 등장하는 그 모든 캐릭터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기성세대들, 젊은 층들한테는 약간 뭐랄까 좀 꼰대 같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대상화할 수 있죠. 충분히 어떤 한 유형으로 굳어진 편견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게 묘사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새로운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코미디 프로 같은 데를 보면은 희화화 시키는 대상들이 뭐 바보거나 아니면 뭐 뚱뚱한 사람이거나 뭔가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의 결점으로 설정해 놓고 이제 희화하고 비꼬고 약간 캐릭터로 이제 가져가고 그랬었는데, 그 한사랑 산악회 보면은 뭐 모자른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한 번쯤 어디서 본 것 같은 사람들인데 그 미세한 것들을 이렇게 희화해내는 그 부분에서 되게 좀 저는 되게 무릎을 쳤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만약에 어떤 캐릭터를 희화하려고 한다면 저런 식으로 희화해야겠구나. 그러니까 너무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나 어떤 외모를 가지고 비하시키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고정화된 것. 그 예전에 왜 그 베르그송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생명체한테 어떤 기계적인 모습이 발견될 때 사람들은 거기서 어떤 희극적 요소를 건드릴 수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만나는 사람들 속에 패턴화되는 어떤 기계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을 캐릭터를 만들었을 때 좀 웃겨 보일 수 있다. 저는 약간 그 피식대학 보면서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느꼈어요. 거기 최준이나 뭐 거기 나오는 뭐 래퍼를 막 따라하고 뭐 동대문 시장에서 옷 파는 아저씨들 막 따라하고 이런 모습들에서 저게 어떻게 보면 그 개그 만화에서도 좀 차용해야 될 하나의 어떤 테크닉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 피식대학의 이야기를 계속 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첫 번째 재미 공식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웃기고 싶다면 그 대상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러니까 차라리 내 이야기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면 이해와 공감의 폭이 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좀 안전하게
그리고 이렇게 좀 개그라는 것이 하기 어려운 시대에도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한사랑산악회나 이 피식대학의 모든 캐릭터들이 대상화되지 않았다는 게 저는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지금 권혁주 작가님께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새로운 그런 어떤 캐릭터를 묘사하는 방법이라고 난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전에는 코미디언들이 어떤 대상을 희화할 때 굉장히 좀 나는 저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들의 유형이라면 아마 이럴걸 이라면서 이렇게 거리를 둔 채로 막 행동을 했다면, 저는 이 한사랑산악회의 정광용 선생님이나 배용길 선생님 같은 경우 이렇게 묘사를 하는 이런 배우들이 내 주변의 인물들을 그대로 차용을 했다고 해요. 정광용 선생님을 연기하시는 그 개그맨 분은 본인의 아버지를 롤모델로 삼으셨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분에 대해서 조롱만 할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공감, 이해의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감을 바탕으로 한 그런 어떤 희화라는 그런 부분은 힘이 강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이렇게 다가갈 때도 기분이 나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니까 기분 좋은 웃음을 웃게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진정성에서 나오는 약간 테크닉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반전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 웹툰에서 어떤 게 있냐라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웹툰에서는 정말 뭐 셀 수도 없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웹툰에서 반전이라는 그런 테크닉이 사용되고 있고, 생각나는 거는 그 타미부 작가님의 찬란한 액션 유치원 애들의 이야기를 되게 극화체로 이제 묘사해서 약간 웃음을 주는 거잖아요. 우락부락하게 나오죠. 거기 액션 유치원에 그 다니는 학생들이 정말 무슨 어른들보다 훨씬 더 체격도 좋고. 그래서 근데 유치원생들의 이야기인데 그 어른의 모습에서 오는 그 반전 효과? 네. 비슷한 게 최근에 그 TV CF에서 본 게 그 꾸미베어 선전이 있어서요. 짠! 난 빨간 곰이 제일 좋아. 난 딸기가 좋거든. 본 적 있어요. 어른들이 꾸미베어 같은 거 먹으면서 애기 목소리 내는. 네. 그런 것도 약간 그 반전적인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 어떤 측면에서는 얼만큼 그 반전의 그 갭을 늘릴 것이냐, 이제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캐릭터를 만들거나 뭔가 어떤 에피소드를 짤 때 그 반전 효과를 낼 때 빵 터진다 그러잖아요. 소위 빵 터지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큰 갭을 만들어야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곤 합니다. 그러시겠어요. 막상 그 적용을 할 때는 이 정도는 조금 받아들여질 만한 반전인가, 혹은 너무 큰 반전을 줘서 알아듣지 못하거나, 혹은 기분이 오히려 나쁜 혹은 불쾌한 골짜기 같은 효과를 주면 어쩌지? 라는 고민을 하시게 될 것 같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웹툰에서는 오늘의 순정망화라는 웹툰이 있어요. 여기에 그 초반부에 주인공 가야에게 반한 고구려라는 재벌집 자제분이 나오거든요. 이 고구려가 가야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약간 츤데레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가야를 내 곁에 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야에게 별다른 어떤 핑계를 대지 않고 보러 갈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너 나한테 빚졌으니까 너 내 노예가 되라 라는 식으로 인터넷 소설 뭐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을 하죠. 그런데 그때 이렇게 고구려가 말도 안 되는 때를 쓰자 가야 같은 경우 만약에 평범한 로맨틱 코미디 장르라면 왜 그래 쟤 웃기는 애야 이러면서 계속 거부할 텐데, 갑자기 그 같은 화에서 다음날 가야가 머슴 복장을 하고 와요. 지게를 지고 대감마님 하면서 고구려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도 이게 아닌데? 그래서 순정 망화 같거든요. 그래서 순정 만화의 공식을 모두 다 깨트려버리는 그런 식의 재미를 주는.
그래서 저는 이 순정 만화, 오늘의 순정 만화가 굉장히 재기 넘치고 반전 효과로 너무 그러니까 가벼우면서도 재미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로맨틱 코미디의 어떤 서사 공식들을 모두 다 조금씩 비틀면서 재미를 주고 있구나. 이게 반전 효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즐겁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럼 혹시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던 그 패러디 있잖아요. 그때 말씀하셨던 거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차이를 반복하는 게 패러디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 부분도 패러디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지금 오늘 얘기 나누고 있는 이 반전도 패러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패러디 같은 경우는 원전이 있잖아요. 원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원전대로 흘러간다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뭐지? 왜 그런 어떤 서사가 아닌데 갑자기 요 패러디가 튀어져 나왔지? 혹은, 원전이라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라는 식의 반전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패러디에도 어떤 공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반전에도 공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웃기는 어떤 작동 원리에 대해서 논문을 쓸 때 발견한 하나의 그 도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서 캐슬러라는 이론가가 이렇게 돼야지만 사람들이 좀 놀라고 그리고 재미있게 느끼더라 라고 하면서 이중결합 이론의 도식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이 그래프를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야기가 여기에서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시작이 돼요. 그럼 모든 독자들은 이야기를 보면서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자연히 이런 식의 결말이 오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야의 마음을 뺏고 싶은 고구려가 가야에게 다른 핑계 없이 만나게 하려고 노예가 되라 라고 했다. 그러면 가야는 당연히 싫어 라고 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싫어 라고 하는 그 스토리의 흐름은 B로 흘러가겠지? 라고 독자들이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가야가 어느 순간 머슴 복장을 하고 지게를 지고 대감마님 이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B로 스토리가 흘러간 게 아니라 A로 껑충 띄워버린 반전을 주게 된 거죠. 이런 반전적인 지점 그리고 예상을 뛰어넘는 반전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고 웃게 된다 라는 식의 이론이 바로 이중결합 이론의 도식이에요. 기대했던 어떤 그 방향에서 우리에게 깜짝 놀라게 하는 어떤 어긋남이 생겨버릴 때 이때 사람들은 웃기다. 이때 사람들은 재밌다고 느낀다. 라는 식으로 제안을 한 것이 바로 이중결합 이론의 도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기대했던 것에서 어긋난다. 그러면 재밌다. 거기까지는 이제 저도 공감이 돼요. 근데 기대했던 것에서 어긋난다고 했을 때 꼭 웃긴 거는 아니지 않나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여기서도 웃긴 것과 놀라운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는 해요. 모든 놀라움을 주는 게 웃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 굉장히 반전이 강한 영화라고 했을 때 딱 한 가지만 대봐라고 얘기를 하면은 누구나 다 이 영화를 얘기할 것 같아요. 식스센스죠. 네. 식스센스는 정말 반전이 강했잖아요. 근데 그 반전이 나왔을 때 아무도 하하하하 웃지 않고 이러면서 소름이 끼쳤단 말이죠. 그렇다면 아서 캐슬러가 얘기한 이중결합 이론의 도식은 틀리잖아. 뭐야? 안 웃기잖아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보자면요. 하나는 모든 재미가 웃음을 주는 것만 재미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웃기려면요. 기대했던 것에서 어긋나는 반전을 줘야 되는데 그 반전이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숭고하거나 혹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부분으로 높이 점핑을 해버리면 우리는 그런 반전을 준 감독이나 시나리오 작가분들, 작가님들에 대해서 경외감 혹은 경탄을 하게 되죠. 대단해, 천재야. 이렇게 되면은 웃지 않게 되고 그냥 굉장히 좀 대단한 서사, 대단한 재미 뭐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가 기대를 한껏 품고 있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그 기대보다 하찮은 것,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반전을 줄 때 우리는 하고 웃게 된다
라는 그런 또, 네, 웃음의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에 미치지 못한 허무한 것을, 그러니까 긴장이 풀려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쵸. 저희가 어떤 극에서 긴장을 계속 주다가 정말 더 대단한 어떤 반전을 주면서 숭고하게 끝나는 것보다는 긴장이 풀릴 수 있을 만한 아주 허무한 것으로 이 어긋나는 반전이 나타날 때 그것을 허무로의 급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했던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허무한 것으로 급변할 때 그때 웃음이 나오게 된다라는 식의 조건이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웃기는 거는 그 기대 어떤 갈등 아니 긴장이 해소돼야 되는 방향으로 만약에 그래프가 가야 된다면 사실 식스센스 같은 영화나 어떤 그런 반전이 있는 영화들은 긴장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긴장이 그 반전으로 인해서 더 배가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고조된 거죠. 그 긴장이 고조되고 그래서 저희가 소름 끼치거나 등에서 땀이 이렇게 흐르거나 하면서 이렇게 탁 멈추게 되어버리는 건 이건 경직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생리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웃게 될 때는 사실은 몸이 이완이 되잖아요. 경직의 상태가 아니라 이완된 상태에서 하하하 하고 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또 이해를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약간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 이론으로는 이해는 했어요. 도식도 딱 나오고 하니까 명확하게 와 닿는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내가 어떤 사실 반전은 모든 작가들이 원하거든요. 반전을 주고 싶다. 심지어 그 캐릭터를 만들 때조차도 반전 있는 캐릭터를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왜 갯모애라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반전이 있는 캐릭터가 뭐 매력적이고 사실 츤데레도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그런 그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쌀쌀해 보였는데 의외로 되게 다정하네 이런 구석이 있네. 거기서 오는 그 갭에서 그 갭에서 좀 매력이 느껴진다. 그래서 그 반전은 되게 다양한 뭐 캐릭터를 만들거나 이야기를 만들거나 어떤 에피소드를 짤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또 이걸 어떻게 하면 써먹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면 그게 좀 어려운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갭을 설정하는데 되게 다양한 기준들이 작용하거든요. 제 개인의 경험 그리고 독자의 경험의 갭도 있을 거고 제가 생각하는 반전이 또 너무 커버리면 자칫 낯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보여주신 그 이중 모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뛴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반전이 주어졌다. 예. 요 사이가 이제 갭인데 사실 이 사이를 얼마나 벌릴 수 있을 것이냐가 이제 작가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전이 있으면 재밌다라는 거는 사실 누구나 다 아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이 갭을 넓힐 것이냐. 저는 이제 그게 이제 고민이 늘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노블레스라는 그 웹툰이 있었어요.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라인은 약간 먼치킨 캐릭터죠. 이 사람이 잠에서 깨서 한 방이면 모두를 다 처단할 수 있어요. 그만큼 어떤 정말로 전지전능한 대단한 존재인데 이렇게 대단하고 숭고한 존재는 우리가 우러러 볼 수밖에 없죠.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대리만족성이 강한 캐릭터가 되어버리는데 그럴 경우에도 독자들이 자기를 이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를 이입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라인은 굉장히 숭고하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말도 없는데 라면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이런 식의 어떤 공감, 나도 라면 좋아하는데, 뭔가 갯모애가 생겼네? 라이 귀여워. 뭐 이러면서 침투하게 되면서 그 캐릭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갯모애 때문에 더 매력적이라고 느끼죠. 근데 또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슬램덩크의 강백호? 너무 옛날 거긴 하지만, 강백호는
어떤 면에서는 좀 나보다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혹은 나랑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냥 평범한 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잘 노는 친구 같은데, 어떤 순간에 보니까 운동신경도 있고, 굉장히 의리도 있고, 멋있고, 대단해 보여. 라는 점들이 중간중간 보이잖아요. 그러면 공감의 캐릭터에서 어떤 동경의 캐릭터, 대리만족할 수 있는 동경의 캐릭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반전적인 요소는 내가 주인공으로 삼는, 내가 반전을 주고 싶은 캐릭터가 지금 보는 독자들이 어떤 감정을 주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 거기에서 공감으로 반전을 줄까 아니면 동경의 요소로 반전을 줄까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게 그 작가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설정 중독에 빠지지 말아라. 캐릭터를 만들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캐릭터에 애정이 생기거든요. 좋든 싫든 때로는 악당이 와도 악당에 애정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쵸.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좀 공감됐던 부분은 뭐냐면 이건 그 놓치마 정신줄 스토리 하시는 신태원 작가님이 해주신 말인데 자기는 그 캐릭터를 만들 때 그 한 캐릭터에 항상 모든 걸 주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인공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주인공을 만들 때 내가 아무리 애정하는 캐릭터라고 해도 한 번에 다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일정 정도를 거기서 덜어내서 차라리 그 보조 캐릭터로 곁에 두게 한다는 거예요. 창작하는 입장에서 좀 와닿았어요.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라라는 말은 그 말 자체는 되게 쉬운데 막상 하려다 보면 막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매력과 독자들이 생각하는 그 매력의 그 갭을 되게 그 밸런스 유지하기 되게 힘든데 되게 하기 쉬운 실수가 내가 좋아하고 매력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것저것 넣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물론 그랬고 근데 그럴 때 차라리 좀 의식적으로라도 그 중에 몇 개는 좀 빼내서 약간 일종의 결핍이죠. 그 주인공에게 네네. 결핍을 줘서 차라리 보조 캐릭터로 옆에 뭐 친구라던가 뭐 아니면 옆에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보라고 했던 게 좀 기억이 나서 그 재미가 있으려면 반전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 반전을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 얘기를 해보면서 한번 실험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예전에 마린블루스 보면 이런 불가사리군이라고 나오거든요. 대충 이렇게 생긴 네네.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옆에 성계군이 있었던 것 같고 갑자기 못 그리겠네. 근데 이 불가사리군 제가 좋아했던 이유가 원래 이렇게 약간 귀여운 캐릭터인데 중간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극화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네. 근데 이런 것도 약간 그 어떻게 보면은 귀여움과 진지함, 극도의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캐릭터 특징에 이제 반전을 줌으로써 이제 일종의 재미를 부여해내는 거죠. 이건 이제 캐릭터를 만들 때 있고 이제 에피소드를 만들 때도 있잖아요. 아까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어느 시점에 이렇게 딱 점프를 해내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네 컷이 있다고 하고 이건 제 경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 컷에서 이게 저를 이렇게 그냥 팬더로 이렇게 모사하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이제 숙소 검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제 아내한테 누워서 TV를 보고 있죠. 현실적이군요. 네, 어떤 숙소를 원하냐, 어디로 갈까? 가격은 뭐 얼마 정도 선, 가격 얼마, 독채여야 된다, 뭐 그러고 몇 가지 이제 조건을 얘기해 준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제 도착한 거죠. 제주도 도착. 딱 원하는 대로 가격대, 독채이고, 예, 가격도 독채이고, 큰 정원도 있고, 집에 도착한 겁니다, 같이.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가 비행장이었던 거예요. 오!
그리고 시끄러우셨겠어요. 엄청 시끄러웠죠. 비행장 옆에 이 앞에는 이 넓은 마당은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애견 카페였던 겁니다. 어머.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가 야.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원하는 대로 왔는데 이제 여기서 알고 봤더니 이런 반전이 생긴다. 예. 사실 내 컷이든 긴 에피소드든 뭔가 창작을 할 때 작가들이 웃기는 포인트를 항상 설정은 하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 요 부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역시나 또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이 갭을 얼마나 벌릴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실전으로 들어갔을 때 머리로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 근데 막상 그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필승 카드. 이렇게 하면 반드시 웃겨.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은 혹시 이렇게 하면 반드시 웃기더라. 네, 반전을 이용하고 싶을 때 반드시 웃긴 건 반전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반전의 그 갭이 얼마인지를 막상 이게 그리다 보면은 되게 애매해져요. 이게 웃긴가?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그 작가님께서 경험을 바탕으로 하셨잖아요. 근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경험을 그대로 보여주는 쪽으로 반전을 줄 거냐. 그러면 어떤 그 등락폭이 좀 작겠죠. 네. 그렇죠. 근데 경험에서 나는 더 큰 재미를 줄 거야. 더 웃기게 할 거야. 그러면 경험을 바탕으로 상상력이 들어가겠죠. 사실은 한 500m, 1km 떨어진 곳에 그 공항이 있었는데 바로 옆에 공항에 있었다는 것으로 좀 과장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내가 얼만큼의 재미를 줄 것이냐, 그리고 나는 있는 그대로의 경험을 보여줄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웃기게 만들 것이냐, 혹은 아예 정신줄을 내가 놔야겠다 라는 식으로 네, 그냥 아예 완전히 진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야지 라고 하면은 저는 그 부분에서는 약간 놀라움이 좀 더 클 것 같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대했던 것에 대한 반전은 기대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충족시키는 가운데서 반전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왜 예전에 그 랑또 작가님의 SM 플레이어에서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보통의 병만 만화라고 하면 기승 전까지는 잘 막 핸들링해서 가다가 그 결말에서 안드로메다로 꺼져버려 라면서 결말의 이야기를 던져버리는 게 병만 만화라고 한다면 내 만화는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서 랑토 작가님이 막 그 캐릭터로 나와서 막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거는 약간 정말 반전이라는 것이 기대했던 것을 완전히 해체해버리고 절단내고 나서 전혀 기대하지 않은 어떤 거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저는 약간 놀라움이 더 커서 웃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게 그 웃음의 이론 중에서도 있어요. 너무 놀라움이 클 경우에는 그로테스크한 영역으로 가서 사람들이 웃지 않는다. 근데 그것이 반복적으로 보여진다면 저 작가님의 그리고 저 작품은 스타일이 저런 식으로 웃기는 거니까 저게 웃기는 거라고 우리 생각하자, 받아들이자 라고 반복 체험했을 때 그때 패턴을 인지하게 돼서 웃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의 그 자신의 작품의 패턴을 꾸준히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좀 웃기는데도 재미를 주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작가님께서 우려의 말씀이 설정 중독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어느 정도는 설정을 잘 짜고 그거를 꾸준히 보여주는 것도 신뢰를 쌓는 재미의 요소라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 그거네요. 반전을 주기 위해서 반전에 매몰될 게 아니라 일단 익숙한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쵸. 익숙한 것에서 어떤 반전을 줄 거냐, 내 반전 스타일은 어떤 것이냐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방금 보여드린 저의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시작을 한 게 문제였던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전혀 이 캐릭터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둘의 관계가 뭔지도 모르는, 이 사람의 어떤 캐릭터가 평소 어땠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이 전혀 웃기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디테일하게까지 접근하지 않고 말씀을 드린 건데,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족인지, 아니면 이 캐릭터가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어떠한 상황인지, 여행인지, 이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보여주기만 하면 정보가 적기 때문에 무슨 얘기야? 라면서 이렇게 물음표만 있을 경우엔 웃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거 지금 그림 보시면 어떤 표정인 것 같으세요? 웃는 표정 같아요. 그죠? 어떤 아이가 웃고 있죠. 근데 이걸 실제로 돌려보잖아요. 어머, 어머, 어머. 기괴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거 보면서 약간 이런 게 반전을 우리가 다룰 때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봤을 때는 익숙한 거예요. 웃고 있다. 지금 보면은 이 얼굴을 거꾸로 놨지만 막상 눈과 입도 뒤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표정을 읽을 때 눈과 입을 보면서 표정을 읽기 때문에 이걸 보면 눈과 입이 웃고 있기 때문에 웃는 얼굴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걸 뒤집어 놨다는 거죠. 제가 고민하는 거는 실제로 어떻게 하면 이걸 써먹을 수 있느냐. 반전에 너무 매몰되는 것보다는 일단 누구에게, 그리고 누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를 좀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반전을 생각하기 전에는 반드시 일단 독자들이 어디까지 익숙하게 생각할 것이냐, 어디서부터 낯설게 생각할 것인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약간 그런 얘기가 오늘 좀 하고 싶었습니다. 작가님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전이 재밌어. 반전이 있어야 재밌어. 라고 해서 반전에만 너무 매몰되다가 전체 내가 설정한 어떤 서사, 그리고 가야 할 방향을 잃을 정도의 그런 반전은 전체적인 구조를 다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도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내가 전체 구조가 흔들려도 괜찮아 라고 하는 걸 의도했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전은 웃기지 않고 자신의 작품에 독이 될 수도 있겠다. 반전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자라는 말씀을 오히려 역으로 해주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재미공식 얘기하면서 1%의 새로운 조합을 만들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창작을 하다 보면은 그 1%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다시 말하면 99%는 익숙하다는 얘기인데, 익숙함에서 1%의 새로움을 주려고 해라. 그래도 충분히 재밌다라는 건데, 창작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죠. 반전을 주기 위해서 반전에 너무 매몰되고 설정 중독에 빠져서 너무나 낯선 세계를 들이밀다 보니 재미있다기보다는 좀 어렵다. 재미없다라는 말은 대놓고는 제일 안 하거든요. 창작자들한테. 근데 그냥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전혀 관계 없을 때는 전혀 노관심, 노잼, 재미가 없다.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은 작가님과 제가 두 번째 시간과는 좀 반대 위치에 서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시간에 작가님은 새로운 것에 이렇게 방점을 찍고 저는 익숙한 것에 방점을 찍었는데, 저는 오늘 제가 반전이라는 얘기를 화두를 던지니까 작가님께서는 오히려 반전도 어디까지나 익숙하고 친숙한, 좀 어느 정도는 좀 익숙한 데서 반전이 있어야만 된다. 전체를 어그러뜨리지 말아라. 라는 식의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그리고 웃기는 어떤 세 번째 공식은 반전이 있어야만 재미있다. 그리고 웃기다. 하지만 거기에 따라붙는 단서는 그 반전을 의도한 방향에서의 그 한도 내에서의 반전이 주어져야 되고, 익숙한 부분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면 반전은 오히려 놀라움에서 멈춰버릴 것이다. 약간 패턴인 것 같아요. 제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반전 하나 느꼈던 게, 드라마를 보시면서. 네. 네. 초반에 이제 그 1번 할아버지가 그 게임을 중단시킬 줄 알았는데
아니, 게임을 계속, 예, 이어갈 줄 알았는데 중단시켰잖아요. 저는 그게 약간 반전이었다고 보거든요. 굉장한 반전이었죠. 근데 그게 왜 반전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류의 서바이벌류의 그 장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패턴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감독도 그 장르 영화 특유의 그 패턴을 독자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변화를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반전을 주기 위해서는 해당 장르의 익숙한 패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액션이면 액션, 로맨스면 로맨스, 그 패턴에서 새로움을 줘야지 전혀 다른 패턴을 적용시킨다거나 한다면 좀 낯설 수 있겠다.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겠다. 작가님이 아까 4칸 만화로 보여주셨을 때 그게 공감툰이라면 나는 그 정도의 반전은 재밌다고 생각한다. 라는 말씀이었고, 근데 만약에 병맛으로 웃기고 싶었다. 정말 좀 강한, 부조리한 어떤 개그 만화로 내가 웃기고 싶었다. 라고 하면 좀 약하다. 반전이 약하다라고 볼 수도 있었겠죠? 근데 작가님께서는 오히려 다른 쪽에 어떤 익숙함이 없어서 문제가 아닐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진짜 오늘의 어떤 공식은 웃기고 재미있는 어떤 작품을 만드는 데는 반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반전은 익숙하고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어떤 공식, 그런 어떤 패턴, 그런 기대감에서 나타나는 반전일 때 안전하게 우리가 재밌다, 웃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공식을 넣을 수 있을 거다. 대입해서 성공시킬 수 있을 거다 라는 식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공식은 어떨까요? 모든 반전은 재미있다. 하지만 반전을 위해선 익숙한 패턴이 필요하다. 좋은데요? 반전하면 어디까지 독자들이 익숙해할 건지를 좀 놓치기 쉬운데 맞아요. 익숙한 패턴이 사실 가장 안전한 게 장르잖아요. 장르의 법칙. 이쯤에서 주인공이 등장해서 구해주고 혹은 아니면 이쯤에서 얘가 망가진다거나 약간 그 누구나 이해하는 장르의 그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에 반전을 줄 때 그 패턴을 약간 비꼬거나 긴장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가든 아니면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가든 반전은 익숙한 패턴이 있을 때 가능한 테크닉이 아닐까. 좀 더 안전한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안전한 공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사람들이 반전을 주어야지 재밌어 라는 것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재미를 있으려면 반전을 줘야지. 그래서 만약에 이 작품이 재미없다 혹은 반응이 없다라고 했을 때 재점검할 때는 반전이 재미없었나 봐. 어떤 반전을 줬어야 되지? 라고 오히려 점검을 하게 되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익숙함이 없어서 반전도 먹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내 어떤 공감tum을 만드시는 분들, 일상툰을 만드시는 분들, 만약에 내가 정말 마음 잡고 만들었던 반전 서사가 왜 재밌다는 평가를 못 받았는지 점검하실 때는 꼭 익숙한 부분이 무엇이었나, 그게 잘 전달이 되었나, 혹은 안 되었나를 점검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번째 재미 공식이 굉장히 좀 뭔가 성공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축하고 싶네요. 네 번째 공식이 또 걱정이 되긴 하지만 어떻게 나오겠죠. 무척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그러면 다음 재미스터디까지 건강히 계시고요, 작가님. 저는 재미스터디의 홍난지였고요. 권혁주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